안녕하세요. 저는 60대 늙은이입니다. 가정주부로 세상 편하게만 살아오다가 자식 농사 잘못 지은 죄로 큰일을 당할 뻔했던 일이 있어서 누군가에게라도 털어놓고 싶었어요. 그래서 한번 톡톡 사연 앞으로 글을 써봅니다. 60대이신 분들 아마 잘 아시겠지만 그 시절엔 결혼을 일찍 하는 게 그리 드물지 않았어요. 저는 당시 평범한 나이인 20 초반에 결혼했습니다. 당시에는 여자가 대학까지 가는 일이 점차 많아지고 있기는 했지만 저희 집은 상당히 보수적이라 굳이 가지 않아도 괜찮다고 여기셨어요. 제가 고등학교 때 그리 공부를 잘하는 영민한 학생이 아니기도 했고 저 스스로가 대학 가고 싶은 마음이 없어서 부모님께 바라지도 않았습니다. 하지만 저희 집과 친정 부모님이 너무 보수적이기만 하거나 자식들에게 뭘 안 해주셨던 분은 아니세요. 저희 집은 상당히 잘 사는 편이었고 친정아버지도 자식들한테 뭐라도 더 해주고 싶어서 안달인 분이었죠. 친정아버지는 돈도 잘 버시고 기분파여서 술이라도 거나하게 드시고 오는 날이면 양손 가득 선물을 사들고 와서 집안에 뿌리시기도 했어요. 오빠와 언니, 동생, 그리고 막내 남동생까지 5남매 중 셋째로 저는 나름 행복한 유년 시절을 보냈어요. 그리고 20 초반에 아버지가 골라주신 사윗감과 결혼을 했죠. 아버지 친구분 쪽에서 소개해 주셨는데 집안도 좋고 남편감도 무척 좋은 사람이었어요. 어딘가 기질적으로 아버지와 비슷한 구석이 있는 사람이었는데 기분파이기도 하고 다혈질이기도 했어요. 하지만 기본적으로 아내를 존중하고 사랑해주는 사람이라 저는 이 결혼에 불만이 없었죠. 남편은 게다가 사업도 잘하고 돈도 잘 버는 사람이라서 신혼 초부터 전 쪼들리는 걸 모르고 살았답니다. 시댁도 워낙 잘 사는 집안이라 처음부터 집을 따로 해주셨고 혼수도 저는 뭐 가지고 가는지도 모를 정도로 알아서 친정에서 다 해서 넣어주셨어요. 그래서 그냥 저는 편안하게 몸만 시집가서 신혼생활을 시작했죠. 사실 그 당시론 정말 드문 일인 걸 알아요. 우리 모두가 알지만 그 시절은 정말 지금보다 훨씬 더 가난하고 어렵던 시절이었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이렇게 시댁과 친정 모두에서 금전적인 지원도 듬뿍 받고 결혼 생활을 시작할 수 있었던 건 정말 행운이었죠. 친구들을 봐도 이렇게 신혼을 시작한 사람은 저뿐이라 당시에도 감사한 걸 잘 알고 있었어요. 그 이후에도 사실 남편이 워낙 잘 나가는 사업가였던 데다가 저한테 신경 쓸 일을 절대 만들지 않아 전 세상 물정을 잘 몰랐어요. 그냥 집안 살림하면서 세 형제를 키워내는 데만 집중해서 살았거든요. 그리고 결혼해서 바로 아들을 셋이나 주르륵 낳은 것도 복이라면 복이었겠네요. 저희 시댁은 아들이 귀한 집이었는데 그래도 시어머니가 남편과 그 밑에 시동생을 낳아 조금 여유로워진 상태였거든요. 그런데 제가 들어가서 또 아들 셋을 연달아 낳으니 시어머니께서 제가 예뻐 죽으려 하셨죠. 시동생은 나중에 결혼해서 딸만 둘을 낳았거든요. 하지만 형인 남편이 아들 셋이 있으니 시어머니는 동서와 시동생에게도 그리 뭐라고 하지 않았어요. 덕분에 집안의 평화가 유지되었다고 볼 수 있겠죠. 그렇게 저는 세 아들을 곱게 길러냈답니다. 첫째 아들과 둘째 아들은 공부를 참 잘했어요. 첫째는 공과대학으로 가서 석사, 박사까지 따서 기술적으로 외국 기업에 들어갔어요. 참 자랑스러운 아들이었죠. 외국 나가 석박사 하는 동안에도 계속 장학금을 받았고 거기서 곧장 외국 기업으로 채용되어 들어갔으니까요. 첫째 아들은 연애도 미국에서 해서 그곳 교포 아가씨와 연을 맺었답니다. 그 아가씨 역시 무척 조건이 좋은 사람이었죠. 저희 첫째의 며느리로 들어왔을 때 참 예쁘고 고마웠어요. 물론 첫째 며느리와 항상 좋게만 했던 건 아니에요. 첫째 며느리는 교포라서인지 좀 저희 상식과 다른 면이 많이 있었죠. 첫째 아들하고도 어지간히 싸워댔고 워낙 잘난 사람이 잘난 집안 딸이라 양보하는 것도 거의 없었어요. 그 때문에 마음 상할 일도 많았죠.
사실 결혼하고서 첫 번째 해의 시부모 생일이나 아니면 명절 같을 때는 아무래도 같이 시간 보내길 원하잖아요. 게다가 첫째 아들이 결혼한 건 추석 전달이었거든요. 신혼여행을 길게 다녀오더라도 전 당연히 서울로 와서 머물면서 저희하고 추석은 같이 보낼 줄 알았어요. 일정도 딱 그렇게 잡혀 있었고요. 하지만 첫째 아들은 며느리와 신혼여행을 다녀와서 서울로 들어오고 저희 집에서 딱 하루 머물렀어요. 애들이 와서 전 얼른 점심을 손수 준비해서 차려주었죠. 첫째 며느리는 교포 특유의 발랄함이 있어서 전 그 애가 맛있게 밥도 먹고 저하고 같이 소소하게 대화를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첫째 며느리에 대한 인상은 처음 식사 때부터 깨졌죠. 며느리는 제가 음식 준비를 하는 동안 당연하다는 듯이 거실에 앉아 아들과 텔레비전을 보았어요. 뭐 신혼여행 길게 다녀와서 피곤할 수 있으니 그 정도야 이해할 수 있었죠. 게다가 저희 집 부엌에서 움직이는 것도 저 혼자 하는 게 좀 더 편했으니까요. 하지만 저와 저희 남편 그리고 아들 내외가 같이 앉아서 먹는 식탁 앞에서 며느리는 이해할 수 없이 투덜댔어요. 어머님, 이거 너무 짜요. 한식은 항상 좀 나트륨이 많은 것 같아요. 어머, 그러니? 내가 오랜만에 음식을 해서 그런가 왜 그렇게 짜지? 아, 그러게요. 저는 좀 슴슴하게 항상 샐러드 먹는 걸 좋아하는데, 아, 너무 짜네요. 별로다. 한식이 원래 좀 그렇잖아. 자긴 항상 빵에 샐러드만 먹으니까 더 그렇게 느낄걸. 건강에 안 좋을 것 같아서 저 안 먹을래요. 어머님 혹시 빵이나 뭐 고기 같은 건 없어요? 전 그래도 나름 신경 쓴다고 전도 부치고 잡채도 하고 불고기도 맛있게 조물조물 무쳐서 구웠거든요. 그런데 첫째 며느리는 전혀 신경 쓰지 않고 맛도 없다면서 투덜대더니 일어나서 자기 짐을 뒤졌어요. 신혼여행 간 외국에서 사왔다면서 쿠키를 꺼내어 그걸 주워 먹고 있더군요. 그런데 그게 잘못된 행동이라는 걸 인지를 못하는 것 같았어요. 아휴, 저 사람 원래 저래요. 워낙 입이 짧아서 뭐 먹는 것만도 다행이거든요. 그러니? 네, 오늘처럼 피곤한 날은 먹는 거 건드리면 안 돼요. 안 그럼 또 체하고 토하고 아우 난리 나요. 엄청 예민해요. 아들이 변명처럼 말해서 저하고 남편은 좀 떨떠름하긴 했지만 그래도 그런가 하고 넘어갔어요. 뭐 교포로 오래 살아왔고 워낙 다른 생활 환경에서 자랐으니 우리하고는 상식이 많이 다를 수도 있겠다 싶었죠. 첫째 며느리는 그렇게 앉아서 쿠키만 먹다가 제가 식탁을 모두 치우고 설거지까지 전부 끝내고 난 다음 과일을 내가자 그 과일은 잘도 먹었어요. 한국은 사과가 제일 맛있는 것 같아요. 아, 저는 사과보다 오렌지를 제일 좋아하지만요. 그러니? 네, 당도는 오렌지가 제일 높은 것 같거든요. 아, 전 단 과일이 좋아요. 하지만 뭐 사과도 나쁘지 않아요. 그냥 먹을만 하네요. 그러면서 첫째 며느리는 사각거리며 사과를 거의 2개나 먹어 치웠어요. 당연히 저녁 식사를 거의 하지 않았으니까 배도 고팠겠죠. 한식 짜다면서 그냥 다 남겨놓고서 달디단 쿠키는 거의 한 통을 먹고 있는 걸 보니 아연해지더군요. 얼마나 짠 건 싫고 단 건 좋은 건지. 그러고서 첫째 며느리는 당연히 저희 집에서 며칠이라도 자고 갈 거라고 생각한 저를 보기 좋게 배신했어요. 첫째 아들과 며느리는 저녁 시간이 딱 지나고 나니까 이제 가보겠다며 일어나더군요. 추석 연휴가 바로 다음 날이었는데 말이죠. 아니, 너희들 자고 가지 않고? 평상시라면 거의 말을 꺼내지 않는 남편이 의아하다는 듯 물었지만 아들은 어깨를 으쓱했고 며느리는 아예 그조차도 반응이 없었어요. 시아버지가 묻는데 저럴 수가 있나 싶을 정도였죠. 저희 그냥 집 가서 자려고요. 왜?
추석인데 그냥 여기서 자지. 아니요, 불편해서 싫어요. 며느리가 대놓고 그랬어요. 그 말을 그냥 면전에서 들은 제 기분이 어땠겠어요? 그래서 전 잠깐 멈칫했다가 일단 묻긴 했어요. 아, 그래? 그럼 내일 다시 올 거니? 아니면 추석 당일에? 네? 왜 또 와요? 첫째 며느리가 다소 새된 소리로 물었어요. 전 좀 황당하더군요. 아니, 아무리 그래도 설하고 추석 당일엔 보통 가족들이 모이는 게 맞지 않나요? 하지만 첫째 며느리는 너무 이상한 꼴을 보겠다는 듯한 얼굴이었죠. 오늘 하루 계속 같이 있었잖아요, 어머님. 저희는 이제 짐 풀고 적당히 쉰 다음 미국 갈 준비할 거예요. 미국? 왜? 저희 둘 다 미국에서 커리어 이어나가기로 했거든요. 그쪽에서 얼마 전 이직 오퍼도 왔고 저희 친정도 미국에 있고 하니까요. 생각보다 일정이 빨리 진행돼서 우리 쪽에서 미적거릴 여유가 없네요. 아들이 대신 말했어요. 사실 아들이나 며느리나 둘 다 상당히 잘 나가는 직장인이었으니 당연했죠. 하지만 너희 이제 다니던 기업에서 한국 기업으로 옮겨서 한국에 아예 들어온다고 하지 않았니? 아휴, 근데 다른 기회가 왔는데 어떻게 걷어차겠어요. 거기서 몇 년 더 고생하고 들어오면 한국에서도 대우가 달라질 텐데요. 아, 그래. 알았다. 아들하고 며느리가 뭔가 어려운 말들을 늘어놓으며 미국에 가야 하는 이유를 말했지만 아무것도 모르는 저로선 이해하기가 어려워서 그냥 알았다고만 했어요. 무슨 이유인지 정확히 알 수 없으니 저도 반박하기 어려웠고 애들이 급히 미국에 가야 한다니 추석에 같이 있자고 할 수도 없었죠. 한국에 있겠다고 해서 신혼집도 저희가 가진 아파트에 차려준 거였는데 어차피 저희 부부 소유로 되어 있는 아파트라 그런지 애들이 그리 심각하게 생각을 안 하더군요. 애들은 그냥 그렇게 추석도 지내지 않고 곧장 나가버렸어요. 솔직히 좀 황당하기도 하고 기분이 무척 안 좋았죠. 저희가 정말 결혼식부터 혼수, 집까지 모든 것을 다 알아서 해줬는데 말이에요. 그리고 둘째는 첫째와는 달리 공부를 좀 못했어요. 그래도 그럭저럭 한국에서 먹고 살 정도의 조건은 돼서 한국에서 참한 아가씨를 데려와 결혼했죠. 솔직히 둘째 며느리는 좀 평범한 편이었어요. 외모가 첫째에 비해 그리 잘나지도 않았고 조건은 당연히 떨어졌고요. 평범한 집안의 평범한 아가씨라 그냥 서울에 있는 4년제 대학을 나왔고 가정교육 잘 받은 보통의 아가씨였어요. 그래도 저희 둘째도 그리 빼어난 편은 아니라서 우리가 불평할 것이 아니었죠. 하지만 첫째 결혼할 때에 비하면 덜 좋긴 했어요. 애초에 둘째 아들이 첫째 아들에 비해 떨어지는 편이라 하객들을 맞이할 때도 그리 기분 좋진 않았거든요. 저희 친척들 중에는 이상하게 저희 아들들한테 경쟁심을 가진 사람들이 많아서 좀 약점 보이는 것 같으면 그걸 그렇게 기분 나쁘게 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결혼 당일에도 인사하러 와서는 저희 둘째 아들과 며느리를 보며 웃는 사람들이 신경 쓰였었죠. 그래도 똑같은 자식이니까 저희는 집이며 혼수며 전부 비슷하게 지원을 했어요. 둘째 아들은 걔 벌이로는 서울 안에 있는 아파트를 사려면 정말 한 세월이 걸리겠더라고요. 그래서 적당한 아파트를 걔와 며느리가 살 수 있도록 해주었죠. 물론 첫째한테 주려는 것보다는 좀 작은 아파트긴 했는데 그래도 요즘 젊은이들이 함부로 다가갈 수 있는 가격대의 부동산은 아니었어요. 그런데 둘째 아들은 그게 못마땅했던 모양이에요. 결혼 후에 저한테 와서도 계속 불평을 늘어놓더군요. 어머니, 저희를 이렇게 차별하시면 어떡해요? 뭐가 말이니? 형한테 주셨던 아파트랑은 너무 다르잖아요. 예, 정신 차려라. 네 형은 그래도 사돈댁에서 많이 뭘 해왔어. 그래서 그 돈만큼 더 혼수도 넣어주고 한 거다. 그리고 똑같은 아파트를 어떻게 구해주니?
그리고 너 형이 살던 아파트는 살기 싫다며. 형이 신혼집 차렸던 집을 그럼 그걸 제가 그냥 받아요? 이상하잖아요. 그리고 이왕 해주실 거면 명의도 저희 앞으로 해주셔야죠. 왜 명의는 그냥 두고 저희한테 살기만 하라고 하세요? 그건 저희한테 지원을 해주신 게 아니죠. 둘째 아들은 뻔뻔하게 입을 털어댔어요. 원래 그리 뛰어나지 않으면서 말만 많은 애라 이상하진 않았죠. 그리고 사실 그 점은 저도 좀 의문이긴 했어요. 첫째 아들 때부터 남편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아파트 중에 하나에 아들들을 살게 해주는 대신 명의는 넘겨주지 않을 거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둘째 아들이 떠난 후 제가 물어보았어요. 여보, 애들한테 아파트 명의는 왜 안 주는 거예요? 어차피 유산으로 줄 거 먼저 줘도 좋지 않아요? 아니야. 걔네들은 그러면 안 돼. 왜요? 난 솔직히 내 아들들이지만 그 녀석들 못 믿어. 못 믿는다고요? 재산 하나씩 다 받아간 다음에 우리 몰라라 할 녀석들이야. 새 전부. 아니, 여보. 거기서 그치면 다행이지. 아마 우리 귀찮으면 아예 내다버리고 해코지 할지도 모르는 일이지. 남편은 못마땅하게 중얼거렸어요. 전 그것이 아이들을 제가 잘못 키웠다고 탓하는 말처럼 들려서 얼굴이 붉어졌죠. 아니, 여보. 그런 말이 어디 있어요. 우리 애들 물론 아주 이타적이거나 하진 않지만 그렇게 못된 애들은 아니에요. 당신이 몰라서 그래. 그게 우리가 잘못 키워서가 아니야. 그럼요. 남편은 한숨을 크게 쉬었어요. 에휴, 사실 내 형제간도 좀 못된 사람들이었잖아. 우리 아버지 때도 그랬다고 들었어. 좀 형제들끼리 싸우고 불효하고 그런 편이었지. 그 이야긴 듣긴 했죠. 그냥 내 감이야. 저 녀석들도 그런 놈일 거다. 피가 어디 가나. 부끄럽지만 우리 피가 그래. 남편은 한숨을 쉬었어요. 사실 남편의 형제들은 제일 잘난 남편을 질투해서 계속 돈을 뜯어가려고 남편 주위를 맴돌기도 했거든요. 그리고 잘 사는 시아버지에게서 유산을 많이 받으려고 시아버지를 속이기도 했고 여러 가지로 문제가 많았어요. 분명 좋은 집안이었고 남편은 아주 잘난 사람이었지만 시아주버니나 시동생은 전혀 그렇지 못했죠. 세월이 지나 잊고 사는 거였지 사실 결혼 초에도 일이 참 많았어요. 그러니까 당신도 너무 저 녀석들 믿지 마. 하지만 자식들을 어떻게 안 믿어요? 아니야, 절대 믿지 마. 그리고 내가 혹시라도 먼저 가도 당신은 절대로 명의를 애들한테 넘겨주면 안 돼. 늙으면 당신의 무기는 딱 하나, 재산뿐이야. 알겠어? 남편은 신신당부를 했어요. 전 그 이야기를 들으며 그제야 남편이 말하는 바를 알아들었죠. 자식들이 나중에 마음을 달리 먹고 불효한다 해도 제 재산이 있으면 그래도 혼자 떳떳이 살아갈 수 있을 테니까요. 셋째 아들도 둘째 아들이나 별반 다를 바 없었어요. 그래서 그의 결혼할 때는 아예 우리 소유 아파트가 아니라 다른 아파트에 전세금을 우리가 넣어주고 거기서 살라고 했죠. 아들들이 나이도 좀 있으면서 아파트 전세금도 없다는 게 좀 황당하긴 했어요. 부모만 믿은 것인지 돈을 잘 모으질 않았더라고요. 셋째 며느리는 아주 예쁜 아가씨였는데 반면 가진 것이나 조건은 별 볼 일 없었고요. 처음엔 셋째 며느리가 상당히 얌전하다고 생각했는데 나중에 보니 뒤로 호박씨 까는 타입이더군요. 셋째 아들도 비슷한 성격이어서 불만이 많은데도 저희한테 이야기는 하지 않고 둘째하고 쑥덕거리다 둘째가 저희한테 이야기하는 시기였어요. 솔직히 애들 결혼하고 나니까 편해지는 게 아니라 도리어 불편해지더군요.
첫째 아들은 당연하다는 듯이 미국에 가서 오지도 않으면서 돈이 모자라면 돈 좀 보내달라는 소리나 하지. 둘째는 집 불평만 늘어놓지. 셋째는 둘째 아들과 쑥덕거리긴 하지. 하지만 그래도 그중 둘째 며느리는 저한테 가장 편한 사람이었어요. 둘째 며느리는 원래도 얌전하고 소박해서 눈에 잘 안 띄는 사람이었는데 그래도 길게 지내보니 가장 좋은 아이더군요. 둘째 며느리인 자기 남편이 뭐라고 한다 한들 거기 흔들리지도 않았고 도리어 둘째 아들이 저한테 뭐라고 하면 다시 쏘아붙여주기도 했어요. 둘째 아들은 거기에 기가 죽어 머쓱하게 제 눈치를 보곤 했죠. 사실 둘째 아들이 말을 좀 막 하는 타입이었는데 둘째 며느리가 얌전하면서도 남편을 휘어잡는 게 신기했어요. 하지만 그 덕분에 세월이 지나가면서 둘째네하고는 사이가 상당히 좋아졌죠. 당연했어요. 며느리가 저한테 워낙 얌전하게 잘하고 그 덕에 둘째 아들도 저한테 함부로 말도 못하고 입을 다물게 되었으니까요. 둘째 며느리는 평상시 저한테 뭘 달라는 것도 없이 그냥 수더분하게 저희 집에 와서 이것저것 이야기도 나누고 맛있는 것도 먹다가 돌아가는 일이 많았어요. 아이들이 모두 결혼하고서도 세월이 많이 흘렀을 때 남편이 기어코 큰 병에 걸렸어요. 간암이었는데 의사는 6개월을 선고하더군요. 하늘도 무심하시지. 아직 남편이 죽을 나이는 아니었는데 그냥 그렇게 되더군요. 남편을 살리기 위해 정말 백방으로 안 써본 수가 없었지만 결국 남편의 병세가 악화만 되었어요. 하지만 남편이 죽기 전까지 저한테 재산 명의를 전부 돌리는 작업을 했어요. 내 말 명심해. 내가 누누이 말했듯이 자식들 믿으면 안 되는 거야. 알겠어. 그냥 편히 좀 쉬기나 해요. 아니, 내가 저 세상 가서도 자식 놈들이 못된 짓 하는 거 보면 절대 편히 눈 못 감어. 남편은 뻔하다는 듯 고개를 흔들었어요. 전 아무리 그래도 자식들인데 남편이 너무 못 믿으니 민망스러우면서도 섭섭했죠. 하지만 그래도 남편 마음이 이해는 됐어요. 자기 형제들 설례도 있고 세상 물정 모르는 마누라 두고 세상 떠나려니 얼마나 걱정되었을까요? 남편은 다혈질이긴 했지만 무척 자상한 사람이었고 죽는 순간까지도 절 걱정해서 세심하게 배려한 거였으니까요. 그리고 남편은 세상을 떠났어요. 저는 남편의 죽음이 믿기지 않아 장례식장에서 내내 멍했죠. 평생을 한결같이 함께 살아온 사람이 죽었으니 당연한 일이었어요. 미국에서 첫째 아들 내외도 귀국해서 장례식장에 왔고 둘째와 셋째도 장례식장에서 자리를 지켰어요. 남편이 죽고서 장례를 치르기까지 대체 어떻게 시간이 흘렀는지 알 수가 없었어요. 전 멍하니 앉아 그냥 식이 진행되는 것만 보고 있었죠. 그런데 며칠 뒤 아들들이 저한테 찾아왔어요. 어머니, 저희랑 이야기 좀 해요. 뭔데 그러니? 전 여전히 멍한 상태였지만 아들들은 심각한 얼굴이었죠. 그 애들은 저를 가운데 두고 앉아서 이야기했어요. 아버지 유산 정리하려고 봤더니 남은 게 없더라고요. 전부 어머니 앞으로 다 돌려놓으신 거예요? 그러셨단다. 아버지가 그냥 나한테 갖고 있으라고 넘겨주고 가셨어. 저는 그냥 아무것도 생각하기 싫어서 순순히 말했어요. 아들들은 그 말을 듣더니 얼굴 표정이 일그러지더군요. 전 그 표정들을 보면서 뭔가 잘못된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을 했어요. 순간 남편이 하던 말이 스치더군요. 절대 자식들 믿지 말고 재산 꽉 쥐고 있으라던 그 말이요. 첫째 아들 얼굴이 특히 어두웠어요. 그 애는 한숨을 푹 내쉬었죠. 저 사실 돈 필요해요. 솔직히 말할게요, 어머니. 그래? 네. 저희 지금 미국에서 사업을 좀 할 건데 자금이 필요해요. 그래서 아버지 유산을 물려받으면 딱 맞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지금 보니까 아예 아무것도 없네요.
그렇구나. 안 됐다. 저는 좀 거리감 느껴지게 대답했어요. 그 대답에 아들은 인상을 썼죠. 아마 제가 당연히 돈을 주마 할 거라고 생각했던 모양이에요. 어머니, 저희도 돈 필요해요. 이제 저희도 부모님한테서 독립해서 저희 집 자가로 좀 가지고 살아야죠. 이번엔 저희가 물려받을 줄 알았단 말이에요. 셋째가 투덜거렸어요. 원래 말이 없던 그의 성격을 생각하면 최대치의 불만을 표현한 거였어요. 전 어이가 없어 아들들을 둘러보다 일어섰어요. 속으로 남편의 성견지명이 정말 옳았구나 싶은 생각도 들었고요. 그래서 지금 나한테 돈을 달라는 거니? 네, 어머니. 그냥 아버지가 어머니 앞으로 돌려놓으신 재산들 명의만이라도요. 그거면 충분해요. 첫째 아들이 더 뻔뻔하게 말했어요. 둘째는 의외로 가운데 끼어서 형과 동생의 눈치를 보고 있더군요. 아무래도 저도 욕심나는데 끼어들기가 애매한 모양이었죠. 우스운 일이구나. 난 너희한테 재산 명의 돌려줄 생각 없다. 아직은. 아직은요? 그럼 언제쯤 되어야 주실 건데요? 내가 죽거든 가져가렴. 그 말에 아들들 눈빛이 어두워졌어요. 저는 설마 그래도 제가 어미인데 뭔 짓이야 할까 싶어서 당당하게 말했죠. 너희 아버지가 그랬다. 자식들 믿지 말라고. 난 이 재산 꽉 쥐고 있다가 말 잘 듣는 자식한테 물려주고 죽을 거란다. 어머니! 다들 나가라. 이 집은 내 집이니 다들 썩 나가! 둘째 아들이 주춤거리며 일어났지만 첫째 아들은 일어나면서 얼굴이 험상궂어졌어요. 첫째는 음침한 얼굴로 절 보더군요. 저도 이렇게 하고 싶지는 않은데요, 어머니. 하지만 제가 진짜 사업 자금이 절실하게 필요해서요. 뭐? 어머니, 잘 생각해 보세요. 저희가 여기서 지킬 건데요. 밖으로 그럼 못 하실 거예요. 저희한테 재산 물려주시기 전까지는요. 뭐라고? 이게 무슨 소리니? 너희 지금 나를 감금하겠다 이거야? 네, 그거예요. 정말 청천벽력이었죠. 멀쩡한 아들 셋이 아버지 돌아가신 뒤에 늙은 어미를 감금하다니 정말 상상도 못했던 일이었어요. 첫째 아들은 저를 안방으로 밀어넣었어요. 아예 집안도 아니고 안방에서 나오지 말라는 이야기였죠. 저는 그대로 방 안으로 밀려 들어갔고 아들들이 바깥에서 번갈아 가면서 지킨다고 했어요. 문을 열려고 해도 밖에서 꽉 잡았고 그게 아니더라도 아들 중 하나가 버티고 서서 감시의 눈길을 보냈죠. 간혹 며느리들이 있기도 했어요. 며느리들은 여자라도 어차피 저는 너무 늙고 노쇠했기에 빠져나가지 못하는 건 똑같았어요. 전 정말이지 지금의 상황이 믿기지 않더군요. 아무리 재산이 탐나도 그렇지 사회적으로 멀쩡하게 살고 있는 아들들이 합세해서 늙은 어미를 집안에 감금하다뇨. 뭐 인감도장 훔치고 신분증 훔쳐서 재산 가로채는 자식들 이야기를 TV에선 봤지만 다 남의 이야기라고 생각했는데 말이에요. 그보다 더한 막장 상황이 지금 나한테 벌어지고 있는 거였어요. 저는 어떻게 빠져나갈 방법도 없어서 며칠간 멍하니 있었어요. 아들들은 번갈아 가면서 들어와서 절 설득하면서 재산 절반 정도만 명의 넘겨주면 나갈 수 있게 해주겠다고 말했죠. 하지만 상황이 이렇게 되니 더욱이나 애들에게 재산을 넘겨주면 안 되겠다는 마음만 확고해져 갔어요. 당연하잖아요. 제 손에 그마저도 없다면 대체 절 무슨 취급을 할까요? 그래서 저는 재산 명의 넘겨준다는 말을 하지 않은 채로 버텼어요. 아들들은 저를 정말 끔찍하게 고집센 늙은이 취급을 하더군요. 그렇게 취급받더라도 전 나중을 생각해서 버텨냈어요. 그렇게 며칠을 버티는데 정말 정신적으로 탈진하겠더군요.
음식이야 아들들이 사와서 넣어주었지만 심리적으로 너무 고립되고 이게 대체 무슨 일인가 싶어 견디기가 힘들었어요. 그런데 그때 조용히 누군가가 방문을 두드리더군요. 방문 밖에서는 아들과 며느리들이 서로 교대해 있기 때문에 누군지 알 도리가 없었어요. 전 대답도 하기 싫어서 침대에 돌아누웠어요. 그런데 문이 조용히 열리더군요. 그리고 가벼운 발소리가 다가오더니 제 어깨를 조심히 건드리더군요. 쉿! 어머니, 저예요. 어? 다름 아닌 둘째 며느리였어요. 저는 놀라서 얼른 일어나 앉아 그 일을 바라봤죠. 며느리들은 보통 둘씩 짝을 지어 저를 감시했기 때문에 둘째 며느리가 혼자 오는 일은 거의 없었죠. 조용히 나오세요. 지금 형님 화장실에서 샤워하고 있어요. 첫째 며느리는 뻔뻔하게 우리 집에 와서 샤워까지 하고 있더군요. 아마 둘째 며느리한테 감시를 맡기고서 씻는 모양이었어요. 첫째 며느리는 저를 감시하면서 매번 왜 이렇게 고집부리냐면서 어차피 유산일은 다 장남한테 가는 것 아니냐는 소리를 매번 해대곤 했죠. 아니, 교포라서 누구보다 자유롭게 살아온 주제에 유산만은 장남한테 물려줘야 한다는 소리를 하니까 너무 우습기도 했어요. 조용히, 어머님. 둘째 며느리는 입가에 손을 대고 제 손을 잡고서 조심조심 걸어 현관으로 나갔어요. 현관문 소리가 가능은 나지 않도록 아주 조용히 솜씨 좋게 문을 닫고 나서 엘리베이터를 타고 걸어 나왔죠. 현관에는 제 신발까지도 전부 치워버려서 저는 맨발이었어요. 나와서 1층에 주차되어 있는 둘째 며느리의 차를 타고서야 저는 크게 한숨을 쉬었죠. 그 전까진 들킬까봐 숨도 제대로 못 쉬고 있었거든요. 며느리 역시도 크게 숨을 몰아쉬더라고요. 빠져나왔어요, 어머님. 세상에. 세상에. 저는 너무 오랜만에 본 바깥 세상에 눈물이 나올 것 같아 얼굴을 가렸어요. 둘째 며느리는 혹시라도 다른 사람들이 올까 두려운지 운전을 해서 우리 아파트를 빠져나갔고 다른 방향으로 향했죠. 어머님, 호텔 잡아놨어요. 지금 우리 그이도 대체 무슨 소리를 할지 몰라 저희 집으로는 못 모시겠고요. 일단 저희 그이 먼저 설득해본 다음에 말씀드릴게요. 너 아니었으면 난 저 안에서 감금당한 채로 계속 있었겠구나. 아유, 세상에 둘째야. 아유. 울지 마세요, 어머님. 호텔 가셔서 씻고 뭐 좀 드시고 쉬시면 회복되실 거예요. 둘째 며느리는 소박하고 얌전한 사람이었지만 동시에 아주 야무진 구석도 있었어요. 저를 타이밍 봐서 구해내고 뒤에 어떻게 할지까지도 다 생각해둔 거였죠. 그런 둘째 며느리가 너무 고마웠어요. 평생 수십 년 동안 그 애가 어떻게 행동해왔는지 다 알았기 때문에 둘째 며느리의 진심을 오해할 일도 없었죠. 정말 네 시아버지가 옳았다. 난 아들들이 이런 짓을 할 줄은 꿈에도 몰랐어. 사실 저도 몰랐어요. 이렇게까지. 정말 너무 놀랐어요, 이번에는. 둘째 며느리는 입술을 꽉 깨물었어요. 저희 그이한테 이게 무슨 짓이냐고 제가 여러 번 닥달했어요. 대체 어머님한테 무슨 짓 하는 거냐고. 그런데 그이가 조금만 기다려달라고. 시아주버님이나 도련님도 조금 지나면 제 풀에 지칠 거니까 그때 모시고 오자고 했거든요. 우리 그이도 욕심은 있지만 그래도 제가 단돌이 해서 그렇게까지 행동할 사람은 아니에요, 어머님. 그래. 그러고 보니 첫째와 셋째 사이에서 죽상을 하고 앉아있던 둘째가 떠오르더군요. 젊을 때는 오히려 제일 욕심 많은 아이였는데 둘째 며느리 같은 배우자를 만나 오래 살다 보니 도리어 사람 도리를 제대로 아는 사람이 되었구나 싶었어요. 그래서 집에 어떤 며느리가 들어오는지가 중요하다는 거겠죠.
둘째 며느리는 급히 호텔로 나를 데리고 가서 쉬게 해주었어요. 그 애는 정말 살뜰하게 날 보살펴 주었죠. 며칠 동안 저는 둘째 며느리의 보살핌 하에 호텔에서 쉬었어요. 둘째 며느리가 전해준 바에 의하면 지금 첫째 아들 내외와 셋째 아들 내외가 날 찾느라 혈안이 되어 있다고 하더군요. 둘째 아들은 거기서 빠져 있고요. 둘째 며느리가 나를 빼돌렸으니 당연하겠죠. 저는 호텔에서 쉬면서 곰곰이 생각해 보았어요. 아무리 생각해도 이 자식들이 너무 괘씸하고 인간 같지가 않더군요. 사람이 겉을 낳지 속을 낳는 게 아니라더니 내 배 아파 낳은 자식들이 이런 식으로 나를 사람 취급도 안 할 줄은 꿈도 꾸지 못한 일이었어요. 그냥 둘 수는 없었죠. 감히 어머니한테 이런 짓을 했으니 얼굴 들지 못하고 살아야 마땅하지 않겠어요? 자식들은 내가 감히 저희들한테 아무것도 못할 줄 알겠지만 저도 사람이고 억울한 감정이 있었어요. 전 그래서 첫째 며느리한테 일단 전화했어요. 첫째 며느리는 제가 전화하니까 깜짝 놀라서 받더군요. 아니 어머님, 대체 어디 가신 거예요? 집에 안 계시고. 집에? 내가 말이냐? 네, 어머님. 저희가 모시는데 불편하셨으면 말씀을 하시지. 그렇게 말도 없이 나가버리시면. 불편했으면 말을 했어야 했다고? 네. 지금 둘째 동서하고 같이 있는 거죠? 그러지 마시고 저희한테 오세요. 잘해드릴 테니까요. 정말 어처구니가 없었어요. 그동안 제가 그저 착하게만 별다르게 나쁜 말 하지 않고 살아와서인지 제가 정말 바보 천체인 줄 아는 모양이었죠. 저는 그냥 가만히 첫째 며느리의 말을 듣다가 말을 던졌어요. 넌 참 헛똑똑이로구나. 네? 무슨 말씀이세요, 그게? 첫째 며느리는 자기를 멍청이 취급하는 걸 가장 싫어했어요. 그래서 저는 일부러 그런 단어를 골랐었죠. 나 같으면 너처럼 안 산다. 그저 돈만 따라다니면서 우리 아들하고 결혼하더니. 에휴, 정말 너 같은 헛똑똑이 처음 봐. 무슨 말씀이시냐고요, 그게. 저처럼 그래도 똑부러지게 하고 사는 사람이 어디 있다고. 첫째 며느리의 목소리가 험악해졌어요. 그래서 저는 우습다는 듯이 코웃음을 쳤어요. 네 남편이 지금 너하고만 사는 줄 아니? 너 걔 옆에 얼마나 젊은 여자애들이 많은지 알긴 해? 뭐라고요? 내가 내 아들이라 그동안 말을 안 했을 뿐이지. 너 걔 카톡하고 문자 뒤져봐라. 아주 보기 좋은 거 많이 나올 거다. 메일도 한번 뒤져보렴. 아주 가관일 테니까. 네? 첫째 며느리가 더 말하려는데 전 그냥 전화를 끊었어요. 더 그의 목소리를 듣기 싫었거든요. 첫째 며느리는 자기가 멍청이 취급당하는 것도 싫어했고 질투와 독점력도 엄청난 애였어요. 첫째 아들은 그런 며느리한테 진저리를 내면서 뒤로 안 들키게 바람을 피워댔고요. 첫째 며느리는 거의 의부증에 가까웠는데 아마 제 말 한마디로 인해 첫째 아들은 난리가 났을 거예요. 며느리가 그냥 두고 볼 리 없었으니까요. 여자 문제에 관해선 거의 이성적인 사고가 안 되는 아이였거든요. 그리고 저는 그 다음으로는 셋째네한테 전화했어요. 아니, 셋째네가 아니라 셋째네가 사는 아파트의 집주인한테였죠. 저는 아파트 재계약을 하지 않겠다고 했고 주인은 아쉽다는 듯이 알았다고 했어요. 재계약 날짜가 고지라서 그때 전세금을 돌려주겠다고요. 사실 셋째 아들은 다른 친구한테 보증을 서줬고 친구가 빚지고 도망가는 바람에 그쪽으로 돈을 다 빼앗기고 있었어요. 그래서 카드 돌려막기를 하고 있었는데 그것도 제가 다 갚아주고 있었죠. 이제 그것도 끊어버릴 차례였어요. 얼마 뒤 셋째 아들과 며느리에게서 거의 폭탄처럼 연락이 오더군요. 조금 우스웠지만 전 처음엔 받지 않고 있다가 일단 받아보았어요. 그랬더니 셋째 아들과 며느리가 거의 오열하면서 저한테 빌더군요. 저희가 잘못했어요, 어머니.
저흰 그러려던 게 아니고 첫째 형님이 저희한테 같이 안 하면 안 된다고 협박을 하셔서. 그래? 안 하면 죽이기라도 하겠다든? 네, 어머니. 정말로요. 안 그러면 돈이고 뭐고 전부 다 빼앗길 줄 알라고 해서. 그걸 믿었어? 그렇게나 멍청하니 너희들은? 전 너무 우습더군요. 그 변명을 저한테 믿으라고 하다니. 셋째 내외는 언제나 멍청한 주제에 남을 속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애들이라 더 우스웠어요. 어쩌면 저리도 아무 생각이 없는지. 하지만 당연히 전 전세금 돌려받는 것도 카드빚 안 갚아주는 것도 재고할 생각이 없었어요. 저를, 다른 사람도 아닌 엄마를 집안에 가둬두고서 유산을 내놓으라고 압박하는 자식들에게 대체 무슨 용서가 필요할까요? 저는 그럴 생각이 전혀 없어서 셋째의 애원도 전부 무시한 채 그냥 전화를 끊어버렸어요. 어차피 호텔에 있으니 그 애들이 찾아올 염려도 없었죠. 둘째 아들은 눈치를 보다가 저한테 와서 죄송하다고 사과를 했어요. 넌 그래도 그나마 낫구나. 잘못되었다는 거 알고 사과까지 하기도 하고. 네, 죄송해요. 미리 막지 못해서. 아니다. 그래도 넌 아내를 참 잘 얻은 거다. 난 며느리를 잘 얻은 거고. 저는 그렇게 말하면서 둘째 며느리의 손을 잡았어요. 피는 안 섞였지만 피가 섞인 아들들보다 100배는 더 믿음직하고 좋은 아이였죠. 둘째 며느리가 착한 아이가 아니었다면 전 정말 감금당한 채 그냥 재산을 눈뜨고 다 빼앗겼을지도 모르는 일이었어요. 그 후 저는 둘째네와 함께 살고 있어요. 둘째네 아파트도 아예 새 집으로 옮겨서 거기에서 새롭게 살림을 시작했죠. 첫째네와 셋째네는 각자 다른 방식으로 난리가 났고 그 뒤로는 둘 모두 가정이 파탄나서 콩가루 집안이 되어버렸어요. 솔직히 말하면 꼴 좋더라고요. 엄마로서 할 말은 아니지만요. 아무튼 그래서 지금은 조금 평온을 되찾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래서 집안에 며느리가 잘 들어와야 한다고 하는 거예요. 조금 소박하더라도 좋은 사람과 인연을 맺는 것이 가장 복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럼 제 사연은 여기까지 줄이겠습니다.